네, 8월 8일 금요일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 이한나 연구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차 전지 얘기를 오늘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는데 요즘 바쁘시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위원님이 또 바쁘신지 안 바쁘신지에 따라서 업계 판도를 좀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척도가 되는 건가요? 관심 많이 받고 그렇겠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시죠? 네. 주가가 진짜 좀 오르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반등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일봉이라고 하죠. 우리 차트 볼 때 일봉으로 보면 6월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왔구나 하는데 이게 이제 주봉, 월봉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전히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힘드신 분들도 지금 좀 많으실 거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어쨌든 주가 흐름, 투자 심리 지금 어떤 게 좀 반영되고 있는지 업황 분위기를 좀 짚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 6월, 제가 이제 전에 나왔을 때도 한 6월 정도 됐었나?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6월 16일 항상 위클리로 작성을 좀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뷰를 2차 전지는 항상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뷰를 굉장히 단기적으로 계속 제시를 드리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6월 16일 날 제가 트레이딩을 제시를 했어요.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는 중립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비중 확대를 좀 할 때가 됐다. 다만 단기 급등을 많이 하는 섹터인 만큼 좀 트레이딩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트레이딩은 약간 단기로 좀 가자라는 건데 그 단기가 그냥 3분기까지 3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트레이딩이니까 거의 한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그렇게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전체 섹터 수익률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저희가 거의 한 1년 반 동안 한 거의 2년 가까이를 모든 섹터 최하위 수익률 섹터였어요. 2차 전지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이 고점이 언제인지를 보면 2년 전 한 여름? 맞습니다. 그쯤이 딱 고점 찍고 그때부터 정말 줄줄줄 너무 힘든 기간을 겪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섹터들도 사실 있는데 2차 전지는 정말 그냥 계속 하위였던 거예요. 최상위에 방산이 있었고요. 방산우주 쪽이 있었고 거기가 거의 1년 수익률로 보면은 200 몇 프로 정도가 됩니다. 방산. 200 몇 프로가 되고 저희가 거의 한 60% 가까이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1년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차이가 한 260인 거예요. 그럼 퍼센트? 네네, 260%.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했죠. 이게 sek터가 더 내려갈 만한 섹터 수익률이 거의 1년 반 가까이를 모든 섹터 수익률 대비 바닥이었었는데 이게 더 내려갈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였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고점에 있었던 그 섹터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많은 섹터로 갔을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안 갔던 섹터가 2차 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 때가 되긴 된 거죠. 모든 섹터가 순환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섹터가 모멘텀이 있어야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 정부의 AMPC도 나오지 않았을 때였었고 관세 얘기도 한참 나왔을 때였고 이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한데 그 바닥은 AMPC가 발표가 날 때일 것이다. 이걸 좀 풀어주세요. AMPC에 대해서. 그래서 AMPC라고 하는 거는 저희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IRA 정책 안에서 이제는 미국 안에서 현지 공장을 지었을 때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번에 SDI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북미에다가 현지 공장을 지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동률에 따라서 저희 이제 킬로와트당 거의 한 35불 셀 그리고 모듈까지 들어가면 45불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걸 폐지를 하겠다, 아니면은 줄이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 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가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게 되면은 리스크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폐지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발표가 나면 바닥이다. 어. 예. 근데 이제 7월 4일부로 이제 관련해서는 발표를 나겠다라고 이제 한 6월 정도에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7월 4일부터는 7월 바로 이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비중 확대에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던 거였고 그때 당시에 그때부터 오르기는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변동성은 있었죠. 왜냐하면 또 뭐 폐지 얘기는 나왔지만 상호 관세가 뭐 저희가 15%가 나올지 아니 그 전에는 막 25% 이상 나올지 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것까지 마무리가 됐죠. 네. 이제 그러면서 실적이 생각보다 2분기에 선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생각보다 이제 북미 쪽의 가동률이 좀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AMPC 규모도 커졌고요. 동시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3분기 때는 ESS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사실 뭐 LNF 같은 경우에도 뭐 정식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왔죠. 2분기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른 외형 성장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들이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그냥 BEP 이상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OPM 6% 이상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사실 중국 상호 관세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국 상호 관세를 뭐 시나리오별로 세워보니 생각보다 모든 게 우리나라한테 조금 긍정적인 거죠. 저희가 15%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섹터를 좀 강하게 올리는 흐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에 위원님께서 하셨던 고민 내용이 뭐 말씀 요약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셨구나 6월에 뭐 이렇게 좀 전해지는데 그때 사실 진짜 기억해 보면 순환매가 뭐 올라갈 것들은 차례로 다 올라가는데 2차 전지는 그럼 갈 때가 된 건가 했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저가 매력 외에는 딱히 좋은 게 안 보인다라는 게 사실 좀 많은 의견 중에 하나긴 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것들이 좀 나오고 실적 거기에 ESS가 좀 부상을 하면서 이 ESS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어디에 쓰이냐? 전기차, 뭐 스마트폰 ESS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기차는 뭐 많이 쓰이는 거 알고 있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란 것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차 전지가 그리고 여기 왜 중요한 건지. 네, 2차 전지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인 거고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거를 전기차에 넣느냐, IT에 넣느냐, 뭐 신재생 쪽에 넣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데이터센터 뭐 가정용에서도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이제 꺼내서 쓰는 이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요. 그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게 뭐 태양열을 저장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네네네. 거죠. 또 다른 전력에서 나오는 네. 것들을 저장해놨다가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사실 저장해놨다가 시동 걸면 꺼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에너지를 저장해놓는 다양한 에너지가 있죠.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뭐 말 그대로 뭐 데이터 센터 쪽에서 나오는 에너지도 또 있을 수가 있을 거고 뭐 에너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에너지들을 저장해놨다가 여기 안에서 전기를 발생을 해서 꺼내서 쓰는 네.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ESS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그리고 흔히 아닌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스펙의 차이점이 있죠. 그래요. 아무래도 원하는 이제 그 제품에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을 해서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는 가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국내 기준으로는 그래도 400km는 넘자라는 게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만 보기엔 좀 애매하고 저희가 소형으로 들어가는 차량에서는 뭐 400km 이하가 좀 나와도 돼요. 한 370, 80만 나와도 그래도 좀 갈 수 있는 차량들이 있고 정말 단거리로 움직이는 그리고 이제 중대형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레인지는 또 한 420에서 460km 정도 그리고 롱 레인지는 460km 이상 만약에 저희가 프리미엄 자동차다 그러면 500km 이상 그리고 고출력으로 가자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그멘트별로 좀 나눠지고 ESS도 마찬가지입니다. EV는
조그만한 차량 안에다가 요만큼 실어서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ESS는 큰 부지를 좀 사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내지 사실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보고는 있는데 10년 내지 15년 동안에 크게 사이클이 돌 때마다 크게 효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저렴하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큰 규모로 안정적이고 사이클 안정적이고 효율 크게 떨어지지 않고 가격이 저렴하게 들어가는 게 ESS에서 요구하는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이제 ESS 시장에서 또 주목받은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LG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 대형 계약인데 공교롭게도 테슬라와 삼성전자 계약 이제 이후에 거의 직후에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머스크 CEO가 우리 국내 업체에 선물을 좀 연달아 많이 준다 이런 얘기도 이제 있을 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이 6조 원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계약을 체결했다 테슬라랑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역사상 최대 단일 계약이다 뭐 이런 점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밖에 또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합니까 이 계약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 안에서의 ESS 시장의 점유율을 거의 80% 가까이는 테슬라가 쥐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테슬라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미국 안에서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점유율을 합쳐서 한 60% 이상을 차지를 했었는데 한 16년, 17년에 사실 발화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ESS 쪽에서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뭐 사실 바이든 정부의 IR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쪽에서는 수주를 안 줬거든요. AMPC가 적용이 되고 뭐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ESS 쪽으로는 항상 CATL하고 BYD LFP 배터리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수주를 준 거죠. 그래서 물론 2027년부터 3년간이기는 하지만 이걸 줬다는 의미는 이 테슬라 쪽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관세라든지 뭐 정부 인센티브라든지 뭐 이제 그 ESS 시스템에 들어가는 요 셀에서 뭐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흑연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관세가 높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현지 공장이 있는 국내 셀메이커들한테 수주를 주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듣긴 하는데 LFP 배터리가 정확히 뭐고 뭐 어떤 장점이 있고 시장에서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LFP 배터리에 대한 뭐 중요도, 시장에서의 위치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FP는 말 그대로 저희 리튬이온 배터리면은 리튬이온 LiO2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에다가 이들은 충방전을 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활물질들이 있죠. 여기에서 인산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FEP가 들어가는 건데 인산철이 들어갔을 때에는 저희가 구조 자체가 이제는 올리빙 구조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건축물을 지을 때 바닥과 기둥을 촘촘히 세운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탄탄할 것 같잖아요. 바닥과 기둥을 촘촘히. 진짜 튼튼한 튼튼한 거죠. 리튬이온이 빠져나가더라도 이 건축물의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인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삼원계 쪽은 레이어드 구조라고 해서 층상계 구조인데 그 층상계는 어떻게 생겼냐면 건물에서 기둥이 없고 바닥만 있는 구조예요. 약간 불안정한데 한데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충방전을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음극할 물질에 들어왔다 나왔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넓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LFP가 추운 날씨에는 얼어버린다, 작동이 어렵다. 그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바닥만 있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추워도 어디론가 빨리 나갈 수가 있잖아요. 움직일 때. 그러니까 밀리지를 않아요. 리튬 이온들이 밀려서 쌓일 일이 없는 거죠. 빨리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도 출근할 때 이제 엘리베이터 꽉 밀리면 나올 때 힘들잖아요. 이 올리빙 구조가 그런 거죠. 기둥까지 전부 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주행거리 기준으로 370, 80 정도면은 이론적으로 다 도달을 한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2023년 하반기에 CATL이 420km짜리를 가지고 나오면서 네. 사실 EV 시장 쪽에서도 스탠다드 레인지를 많이 이렇게 점유를 하기 시작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안정성과 저렴하다라는 거 이외에는 큰 장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밀도까지 좀 올라오면서 이게 어디까지 점유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중국 CATL이나 BYD가 LFP 시장이 거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네, 있는 맞습니다. 건데 맞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LG 엔솔이 ESS 시장에서 테슬라랑 대규모 계약을 일단 체결을 했고 앞서서 요 계약이 삼성전자 테슬라와의 계약 그 이후에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요걸 이제 1년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럼 삼성 SDI한테도 좀 수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 같지는 네네,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계열사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테슬라의 움직임을 본다면 그럼 어쨌든 벤더를 지금 분산을 시키고 싶은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은 그렇죠. 상황이에요. 지금 사이클이 좀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ESS 시장이 많이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그쪽은 아직까지는 LFP도 LFP지만 삼원계 쪽에 하이파워가 좀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추정은 들죠. 이건 다 시장에서 네, 하는 뭐 추정입니다. 기대와 추정과 네. 근데 가능성이 항상 뭐 열려는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테슬라의 지금 움직임은 조금 벤더 공급자들을 조금 늘리려는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건 네. 읽으시나 봐요. 맞습니다. 확실히 미국에서는 지금 이게 심지어 전기차 쪽도 네. 마찬가지예요. CATL의 기술 라이선스를 그렇게 가져오고 싶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상호관세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상호관세, 정부 인센티브에 AMPC 안에 FEOC 규정까지 걸리니까 우려 외국인 집단 거는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네, 완제품 네. 기준으로. 그러면 또 AMPC를 받는 것도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크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예 중국은 이제 미국 안으로 진입 자체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요. 아까도 언급에서 나왔지만 테슬라의 이번 LG 엔솔 계약이 왜 중요한가? 테슬라가 ESS 거의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북미 ESS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이라고요? 거의 한 85%, 80% 이상. 85%. 예. 그러면 우리 업체들 추가로 이 계약이 뚫리는 게 진짜 중요하겠어요. 만약에 네. 이 추세가 그러니까 그 테슬라 쪽에서 네. 그냥 단순히 벤더를 나누는 측면이라면 이 시장의 일부 아주 작은 일부만 던져놓는 정도의 수주 계약이 진행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했다는 소리는 어쨌든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 계약이 계속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 마침 데이터 센터 쪽 ESS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 아직 있는 상황입니다. 기억에 정말 테슬라 실적을 이렇게 받아볼 때, 뭐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고, 뭐 우려가 많고, 이 와중에도 ESS가 상당히 빛을 발했던 때 분기들이 좀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테슬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어쨌든 계약을 좀 뚫었다라는 의미. 그런데, ESS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뭐 CATL, LG 엔솔, SDI 대기업들이 대규모 이제 증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이제 너무 공급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공급 과잉 아니야? 그럼 가격이 또 떨어질 거고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연결지어 볼까요? 사실 미국 안에서의 네. 공급 과잉,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수출이 넘어오기 시작을 한다. 이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을 받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되면 우려가 될 수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어떤 우려가 있을 수가 있냐면 우선은 상호관세 마무리가 돼서 상호관세가 마무리가 되면은 뭐
한 30%로 끝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재연장이 돼도 30%고 만약에 휴전 안 해주면은 뭐 100% 이상 오르면 저희는 너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중국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미국과 중국.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물밀듯이 만약에 들어온다. 만약 보복성으로 해서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막 ESS 쪽으로 막 공급을 한다든지. 뭐 리튬이온 배터리 LFP 같은 경우에도 관세고 뭐고 우리는 적자 보고 다 공급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미국 안에서의 ESS LFP도 공급 과잉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안에서 ESS LFP를 만드는 기업은 LG 엔솔이 유일해요. 네, 그래서 이제서 이제 미시간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규모가 그렇게 아직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ESS 라인이 사실 많지는 않았었어요. 전부 다 이제는 스텔란티스 쪽하고 하는 그 EV 라인이었었는데 사실 스텔란티스 쪽이 가동률이 좀 내려오다 보니까 라인을 ESS로 전환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캐파 증설을 하려고 하는 스케줄 자체로만 보면 수주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을 때는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우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라인이 그렇게 많이 전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향후에 2차 전지 볼 때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관세 말씀해 주셨으니까 6월에 고민 중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과연 어떻게 될까도 고민에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시나리오를 짜봐도 뭐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요거 이제 90일 유예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상 거의 좀 확실한 것 같고요. 분위기는. 뭐 2차 전지, 근데 전기차 쪽은 아직 물음표 이런 얘기도 있어서 ESS만으로 기댈 수 있는 이런 반등, 뭐 저가 매력에 기댈 수 있는 반등이 언제까지일까는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부터 뭘 좀 볼까요? 사실 산업적인 개선은 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관세도 그렇고 사실 IRA 보조금도 지금 전기차 보조금 미국 쪽에서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9월부로 이제 만료죠. 그러면 사실 미국 쪽 수요가 EV 수요도 둔화되지 그리고 넘어오는 수출 물량도 좀 둔화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EV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측면은 생각보다 조금 제한적일 수 있겠죠. EV 쪽으로는. 그리고 이제 ESS 쪽에 이제는 기대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고 문제는 관세가 또 8월부로 시작이 되면은 뭔가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거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제 외형적인 부분도 생각보다 제한적이면서 비용이 올라오는 부분들은 우려스럽긴 해요. 근데 다만 저희가 비즈니스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내년에는 고객사가 한쪽으로 많이 몰리는 기업들이 재편되는 흐름들이 조금 이루어질 거예요.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이제 리비안 쪽도 시작을 하게 되고, 뭐 아우디 벤츠 쪽에 대한 고객사도 좀 확대가 되고, 여러모로 좀 늘어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유럽 쪽 가동률도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안에서도 신차 출시도 좀 일부 있고,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가동도 조금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ESS도 올라와서 이게 EV 수요가 둔화되는 거하고는 좀 별개로 고객사가 좀 확대가 되면서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기업별로 조금 차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관전 포인트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업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섹터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면요, 이거는 항상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3분기까지는 그래도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4분기 때는 대표적으로 재고 소진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내년에 뭐 신차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크게 좀 빠르게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급등을 하게 된다면 한 번 정도는 비중 조절을 하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 이한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